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를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 증시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300조 원 정도 돼요. 시장이 엄청나게 튼튼해졌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들어라. 지금 가입하면 모대도 30% 수익이 날 거다. 통신 IT 쪽으로는 500대 기업에 안에 드는 업체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회사가 설립을 해놨어요. 베트남에 오신 분들이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냉면이랑 팥빙수 잘 팔리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더우니까. 우리는 더운 날 여름에 팥빙수 잘 팔리니까 1년 내내 여름이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근데 안 팔려요. 한국의 대표적인 베이커리 업체, 1, 2등 하는 업체 다 메뉴로 내봤는데 역시나 안 됐어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왜 안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산지 좀 된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F&B 전문가라는 분하고도 고민을 해봤어요. 당시에 우리가 나름 낸 결과는 우리는 1년 4계절이라 여름철에 팥빙수를 먹으면서 겨울을 그리워하는 거다.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남부 호치민 쪽은 1년 내내 더워요. 그럴 수 있겠는데 북쪽은 추워요. 겨울철 지금 영상 8도, 9도이긴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체감 온도는 더 춥거든요. 그럼 하노이 쪽은 팥빙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음식은 따뜻하게 먹는 게 맛있어요. 뭔가 허무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와닿진 않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걸 알겠는 게 음식은 당연히 따뜻하게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더운 지방에서는 예전에는 음식이 쉽게 상했을 거 아니에요. 날이 더우니까. 그래서 따뜻한 음식은 상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솥 그릇에 있는 쌀국수예요. 보통 우리가 쌀국수 먹으면 플라스틱 그릇에 나오잖아요. 길거리에서 베트남 쌀국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에서 좀 괜찮은 집 해도 2,700원, 2,8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돌솥에 파는 집은 5,000원에서 비싼데 13,000원이에요. 장사 너무 잘 돼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김치도 자기들 담가 먹고 그래요. 그런데 비빔밥을 먹기보다는 돌솥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것도 물어봤더니 따뜻해서. 그래서 돌솥 쌀국수도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커피 같은 거는 얼음 잔뜩 집어넣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음료수는. 근데 음료나 맥주는 그렇게 먹는데 음식은 따뜻하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9,500개나 되고 한국 교민이 코로나 팬데믹에 좀 일부 빠지긴 했습니다만 가장 많을 때는 한 27만 명까지도 살았거든요. 27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도시의 인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면서 왜 그걸 안 했겠어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죠. 사람들이 이미 해봤는데 안 된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죠.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식당이나 그런 팥빙수 집을 제대로 안 해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다 한국에서 큰 F&B를 크게 했던 회사들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 순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또 갑자기 팥빙수가 인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호치민에서도 이제 코리아타운인데 거기 팥빙수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은 지금 10년째 장사가 잘 돼요.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꽤 높아요. 중산층이에요. 다 자기 아파트가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젊은 친구들은 팥빙수를 먹고 꼭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그 동네 와서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 제가 7, 80년대생들과 90년대, 2000년대생들은 완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불과 제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내 편의점에는 신선한 우유가 없어졌잖아요. 냉장, 냉동, 물류창고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근데 200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설이 이제 갖춰져 있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샀고 식당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 먹어서 배탈 날 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신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냥 팥빙수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고 모레고 간에 갑자기 확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상상력이 되게 필요해요. 어제까지 안 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두끼 떡볶이가 제가 최근 점포 개수까지 확인해 본 게 한 54개 정도 오픈을 했어요. 오픈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잘 견뎌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지원도 잘해줬고 되게 값싸게 한국에 원료를 보내줘서 한 것도 이제 당연히 기본 바탕이 되겠지만 이 베트남 사람들 정서에 맞는 게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떡볶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한국 식당에는 반찬으로 항상 떡볶이가 나와요. 우리는 반찬으로 사실 떡볶이는 잘 안 먹잖아요. 떡볶이 자체는 좋아해도. 근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떡볶이 브랜드를 많이 냈다가 다 실패했어요. 뭐지? 방금 떡볶이는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떡볶이 브랜드들이 다 실패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떡볶이 하나를 팔면 객단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에서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떡볶이는 좋아하지만 그 가격에 먹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예요. 근데 토끼 떡볶이는 뷔페예요, 뷔페. 그렇잖아요. 무제한으로 먹었으면 뷔페잖아요. 그리고 1인당 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이에요. 그리고 떡볶이뿐만 아니라 뭐 가면 치킨도 있고요. 각종 튀김도 있고 김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주 고객이긴 하지만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와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베트남 사람들 뷔페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막 15만 원, 20만 원짜리 고급 호텔의 뷔페가 이제 요즘 많이 유행이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또는 뭐 만 원짜리 이런 뷔페들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거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적은 돈으로 더 잘 먹고 싶은 중산층의 초기 진입장에서는 항상 그 식당이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단계인 거죠. 베트남에서는 샤브샤브 이런 것도 뷔페 샤브샤브 이런 게 엄청 장사가 잘 돼요. 토끼는 그러니까 떡볶이가 일종의 전골이잖아요. 육수 넣고 자기들이 원하는 토핑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런 샤브샤브든 다른 뷔페든 먹을 때 마지막에 항상 먹는 게 전골이에요. 자기네 이 먹는 취향하고도 비슷하죠. 다른 일반 한국 식당들이 들어와서 실패했던 떡볶이들은 전골이라기보다는 그냥 접시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다른 거죠. 그리고 뭘 넣어서 먹든 자기 입맛에 맞게 넣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 제일 맛있겠죠. 한국 사람들 또는 뭐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도 베트남에서 피자 가게 할 때 다 마찬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거는 원래 이런 맛이야. 강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우리가 물론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화를 적극 알리는 분들이기도 하죠. 한식이라고 하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떡볶이는 원래 이 정도의 고추장 넣어서 매워야 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덜 매운 거 넣고 싶을 수도 있고. 떡볶이에 고수풀 넣으세요? 우리는 안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넣어서 먹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청경채 넣어서 드세요? 이 사람들 다 넣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배추 넣어서 먹고 자기 입맛에 먹기 때문에 제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 입맛에 맞는 가장 최적의 맛을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먹으니까 가격 저렴한 뷔페이고 자기가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를 따라해서 막 다른 업체들이 막 요즘 막 또 생기고 있어요. 그들도 뭐 나름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저가 경쟁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15년 전부터 베트남 펀드 이런 게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2006년, 2007년도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것이 베트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미국하고 국교를 수입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제 베트남에다 투자하자 그랬는데 2008년도에 리먼브러 사태가 터지면서 베트남도 거품이 확 꺼지면서 그때 당시에 베트남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2015년도쯤에도 또 한 번 손해를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베트남 그럼 막 욕이 나오죠. 야, 씨, 유망한 시장이라고 잔뜩 투자했더니 막 20%, 30% 손해봤다고. 저는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계속해서 전 베트남 시장 아직 아닙니다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수출 기지로서는 모르나 소비재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아직은 멀었다고 항상 말을 했는데 제가 2020년도부터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건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런 2000년대생들이 소비 주체로 올라온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이제 베트남 시장 괜찮다고 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초보 개미 투자자들 이 주린이라고 보통 하죠. 베트남, 뭐 한국, 일본 다 이런 초보 투자자들이 막 적극 가세하면서 시장이 엄청 컸었다가 작년에 베트남 지수가 한 1540 최고치를 찍고 그리고 뭐 한 1년 동안 그냥 해마다 증권 계좌 수가 막 미친 듯이 늘었어요. 매달 이 갱신을 했거든요. 최고치를. 그래서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주식이 상황이 좋았는데 지금은 최고치에 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1100 지수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거는 조만간 회복이 될 건데 베트남 자체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베트남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이나 그 국가들은 다 아시아 기업이에요.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넘버는 우리나라고 다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를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피치 같은 회사는 이제 한국에서 막 그 기업을 엄청 띄우는데 그 회사에 신뢰를 할 수 없다고 기업 평가, 등급 평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 투자하는 건 절대 저는 반대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회사들은 이제 인근의 싱가포르 같은 데서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투명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정부가 계속해서 부정부패 관련돼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베트남의 넘버2인 국가주석이 1월 달에 사임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부총리들도 막 사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면서 유럽하고 미국 자본들이 그걸 보고 신뢰를 얻고 이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내부적으로 성장할 요소가 많아졌는데 이제는 실제로 유럽계 자금들이 베트남에 펀드 형성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 증시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베트남 펀드가 한 6천억이나 8천억 정도 들어와 버리면
그냥 막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막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자본 빠져나가면 폭락하고. 근데 지금은 300조 원 정도 돼요. 시장이 엄청나게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 개인 펀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흔들림도 없고, 베트남의 개인 투자자들 자체도 엄청 많아졌고,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유럽 자본도 들어오고 미국 자본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올해 중순, 하순 정도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야, 베트남 진짜 잘 되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베트남 펀드나 베트남 ETF 같은 거 투자하시는 걸 저는 적극 권해드려요. 그리고 제 주변 가족이나 지금 친구들한테는 지금 베트남 펀드나 ETF 들어라. 지금 가입하면 못해도 30% 수익이 날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대외 상황이 그러하니까요. 베트남은 그렇게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부동산 투자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좀 복잡합니다. 2015년 7월에 베트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이 이제 주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산다고는 하지만 80년간의 장기 임대예요. 뭐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치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가 1년도 안 돼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에 한머니가 들어와서 또 폭등시켜버리면은 외국인들을 위한 집이 이제 안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해버렸는데, 이게 15년, 20년 전에 상하이에서 아파트를 샀던 분들이 이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막 5배에서 10배, 많게 100배까지도 돈을 버신 분들이 있어요. 베트남이 제2의 중국이다. 그리고 호치민이 상하이의 똑같은 모델이다, 20년 전에. 그러니 호치민에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도 엄청 왔고,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엄청 오고,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도 뭐 아파트를 엄청 샀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식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셨어야 되는데 다 환칙이 됐단 말이에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분들하고 손 두고 걷고 한다든지. 근데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아파트 샀어도 금방 되팔고 해서 뭐 3만 불, 5만 불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럼 베트남에서 내가 아파트를 샀다가 되팔면 그 돈을 한국에 무사히 가져갈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합법적으로 신고를 다 하고 돈을 투자하셨으면 다시 나가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현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환칙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돈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단 1달러라도 해외로 송금하는 거에 엄청나게 이 많은 서류를 요구해요. 뭐 계약을 했으면 뭐 계약서, 그리고 물건이 들어왔는지 여부, 돈은 이 자금 추천을 어디서 났는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으면 이 돈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베트남에 13년 있으면서 워킹 비자 받아서 베트남에 세금 뭐 30% 이상 내고 세금 신고 다 하고 합법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를 계좌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이 세금 내기 싫어하시고 이 환차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환치기 하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베트남 정부가 그 법 개정 이후에도 우리로 따지면 등기부 등본인데, 베트남에서 이제 그 등기부 등본 겉표지가 핑크색이라고 해서 핑크북이라고 불러요. 근데 핑크북이 발급이 안 되고 있어요. 등기부 등본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이 아파트를 샀는데 내 거라고 하는 게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계약서만 가지고 매매는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들도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법이 개정될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 한 동에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거는 30%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매한 아파트가 이 아파트 한 동에 30%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걸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줘요. 근데 그 확인 수단이 사실은 기부등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한테 아파트를 샀든, 내가 이 시행사한테서 아파트를 샀든, 나중에 봤더니 베트남 정부가 또 그거 30%에 해당이 안 돼. 이거 구입한 거 취소.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시행사한테 소송을 걸어야 돼요. 계약 취소, 돈 돌려줘, 반환 소송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은 돈대로 깨질 거고. 그러니까 베트남 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도 1심, 2심, 3심에서 3심 최고법원에서 야, 네가 잘못했으니 돈 돌려줘라는데 돈 안 줘요. 그럼 또 소송해야 돼. 돈 내라고.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전에는 뭐 언론사에서조차도 뭐 베트남의 부동산 엄청 부추기시더라고요.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셔야만 되고, 코로나 터지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베트남 정부하고 우리나라 국세청이랑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자금 출처 조사가 막 시작됐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 세금 부과시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신고 안 하더라으니까 벌금과 세금 내고, 베트남에서도 벌금 물고 하면 손해요, 손해. 잘못하면 압수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로나 터지면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지역에서 등기부 등본 핑크북이 나왔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극히 일부의 현지인들한테만 나온 거예요. 외국인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그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베트남에서 월세 내고 사느니 아파트를 내 걸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냥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물론 지금 한국에도 부동산 지금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실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좀 아시면 좋겠어요. 베트남 지금 IT 관련된 쪽으로 많이 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베트남 삼성 하면은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그 기업이 아니라 FPT라고 하는 베트남의 ICT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전 세계 통신 IT 쪽으로는 500대 기업에 안에 드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뭐 아웃소싱으로도 잘하고 있고 본인들 나름의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것도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회사가 설립을 해놨어요. IT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회사가 핸드폰 유통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안타깝게 쓸데없이 화장품 사업을 좀 유통하다가 좀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저를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이 회사가 이제 약국 사업도 해요. 약국 체인 사업. 지금 베트남에 좀 괜찮은 회사들이 약국 체인 사업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트남은 유통 체인이 좀 현대화되지 못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대화된 것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이 회사 좀 되게 괜찮은데 아마 지금 그러니까 베트남 주식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그 지분 한도가 있어요. 이 회사 이미 그 한도가 다 찼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부터 베트남 하면 무조건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돼 하는 게 비나밀크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국영기업이에요. 근데 보통 국영기업 하면 에너지 기업들이 시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제일 많은데 이 회사는 CEO가 여성분이세요. 정말 말단부터 시작해가 CEO가 되신 분인데 정말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사업 운영도 잘하시고. 이 우유 회사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회사이기도 하고 인근의 캄보디아에도 진출했고 유럽에도 좀 수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품질 면에서도 이 회사가 너무 괜찮은데 이 회사도 이미 다 찼어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ETF나 펀드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요. 태저디동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시고 보시면 모바일 월드거든요. 모바일 월드를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뜨는 업체인데 핸드폰 유통 회사예요. 핸드폰 판매 대리점이 한 2,000개 정도 있고 그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가전제품 전문 매장들을 열었어요. 가전제품 매장들도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좀 핸드폰보다 좀 잘 안 돼서 좀 많이 줄이고 있고 그리고 좀 부침을 겪다가 이제 대박을 터뜨린 게 신선식품 중심의 슈퍼마켓 매장이에요. 근데 뭐 이마트처럼 엄청 큰 매장이 아니라 한 300평 정도의 익스프레스 매장이라고 보통 업계에서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매장으로 해서 지금 재래시장 상권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재래시장이 슈퍼마켓 들어가면은 욕먹고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수 확보예요. 그리고 모든 게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재래시장은 다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안 되고 깔끔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깔끔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물건을 먹을 수 있게 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매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지금 매장이 2,000개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핸드폰 매장도 캄보디아에 진출했다가 장사는 잘 돼서 흑자인데 캄보디아 정부가 이 인허가를 잘 안 해줘가지고 이번에 철수하기로 하고 대신 인도네시아로 진출해요. 또 하나 본다 그러면 이제 여성들 소비자 관련된 거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도 다 여성 소비자 관련된 거긴 하지만 주얼리 업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좋고 화려한 보석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얼리 업체 상장된 업체들도 있거든요. P&J라고 그런 업체들 좀 괜찮습니다. 해외 사업을 하면은 누군가가 또 막 달콤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여행을 다녔었는데 그때 만난 한국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 조심하고 캐나다 사람들 조심하고. 아니 캐나다 선진국인데?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인도를 가든 인도네시아 가든 다 똑같아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거기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뭔가 투자하려고 돈을 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든 현지인이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 책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고 검색해 보시면 베트남에 와 계시는 주재원들 사이에서는 파견 나오시기 전에 인재원에서 필수로 지급하는 책으로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하시라. 그 아파트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17% 15%입니다. 땅을 여기 20평만 지어야 돼. 100평 되려면 10층이 돼야 200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을 아시면 부동산에 제가 장담하건데 반은 이미 안 납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 땅이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